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양평 보이는 라디오 양평보라 홍용아입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래 사는 것만큼 어떻게 잘 사는지가 중요해진 요즘인데요. 오늘 양평보라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특별한 지혜를 소개해드립니다.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시작해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는 조찬 모임 토마토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 발표자는 김중구 교수님으로 은퇴 후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이른바 장수 리스크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양평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드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재산관리법을 넘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가치들, 후회 없이 삶을 돌아보는 법, 끈끈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지는 토마토 강연을 통해 막막한 노후가 아닌 기대와 지혜로 가득 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장수 리스크 관리 그렇게 이제 지었는데요. 그러면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은 이제 노년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사람이 그 노년 후기 노년기의 삶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그 시기의 삶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선 그 육체적으로도 즐거워야 돼요. 그거는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도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도 즐거워야 돼요. 그 뭐 세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대충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적인 노화의 조건은 지나간 삶을 돌아봐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누구나 다 아차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랬으면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췌장암 말기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에 들어있는 친구 한 명을 지금 일주일째 멘토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죽음학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 오늘 지금 방금 전에도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후회 없는 삶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노화의 세 번째 조건인 죽음을 맞이할 당당한 에너지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할 당당한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피지컬하게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삶이 어땠든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에 개인위험 관리 책을 출간하고 나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컨셉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구나. 개인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가정의 리스크 관리. 우리 송 목사님이 하시는 하이 패밀리 프로젝트는 가정의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컨셉을 그대로 제 개인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목적이 뭘 것 같아? 기업은 망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벗어난 말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본질이 뭐냐면 리스크를 테이킹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기업의 본질입니다. 근데 기업이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할 때 자본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개인이 리스크 관리의 그런 목적이 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찾았죠. 그래서 노년하게 해서 그 개인 리스크 관리의 목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제목은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성공적인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핵심 요소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장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장은 삶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삶의 6가지 핵심 요소,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 발전 이론에서 8단계 노년기의 이론. 그것을 이해하면 이제 삶에 대한 이해를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성공적인 노화를 방해하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리스크 요인을 크게 비재무적 리스크와 재무적 리스크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에서는 비재무적 리스크,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는 재무적 리스크. 왜냐하면 머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6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재정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15주 강의하면서 그 비재무 리스크는 2강이면 끝납니다. 2주 강의면 끝나는데 나머지 강의는 다 어디다 할애하냐면 재무 리스크에다가 할애합니다. 왜? 돈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대인이 재정관리라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대해서 많이 할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 제가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재정 리스크 관리는 이제 저희 나이에서는 30년을 내다보면 30년 동안 내가 어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리스크라는 것은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리스크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와 코스트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기자들도 글을 쓰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합니다.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5% 이하인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것, 그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리스크는 비용으로 커버해야 되고 리스크는 자본으로 커버해야 돼요. 기업에서라면.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은 리스크는 현금 흐름으로 리스크는 코스트는 현금 흐름으로 관리해야 되고 리스크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수 리스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산 수명보다 우리 생물학적 수명이 더 긴 거를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돈은 없어요. 그게 장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수 리스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에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수많은 위험들이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거를 감당하는 데는 5 파트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건 제 이론입니다. 첫째는 국가, 두 번째는 지자체,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단체. 우리 파이브 패밀리도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각 개인.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에서 우리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가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동네 후배들하고 같이 양평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을 500명 이상 모아야 되고 출자금을 1억 원 이상 모아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해서 작년 1월 1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보건복지부 검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5월에 모두 의원을 배정했습니다. 병원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지금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은 우리 이사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다 제발 좀 우리 송대 목사님은 이미 조합원이신데 조합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의원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가셔서 건강 관리 받고 그리고 돌봄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평군이 그 왕진할 때 그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비용이 15%인가 되는데 그거 내는 사람도 없어요. 막 15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양평군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면 물론 그분이 조건이 돼야 돼요. 찾아가서 왕진을 하면 왕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자부담하는 것도 양평군에서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에 있는 어르신들은 복 받은 그거 이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얘기했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삶의 핵심 요소 6가지,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 8단계 중 8번째 단계, 그 다음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거 이제 톨스토이의 나오는,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첫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어떠다? 모두 제각각이다. 자식 문제가 있든 건강 문제가 있든 도박 문제가 있든 제각각이다. 이게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에서 나와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오피스탄거나 잘못된 게 뭐냐를 갖추려 보면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과 전문성, 가족, 사회관계, 취미, 건강, 재정. 근데 이거 보세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건 뭐냐? 이 6가지 삶의 핵심 요소가 밸런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일만 몰두해서 워커홀릭하고 해가지고 나머지 건강을 해치고, 내 친구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이 6가지 삶의 핵심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부터? 20대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플랜 두 C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 이론의 특징은 아랫단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윗단의 욕구를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 보험 못 든다. 왜냐하면 보험을 든다는 건 뭐예요? 안전의 욕구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4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실현 욕구를 사람이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아까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자아실현에 몰두하다가 아랫단을 무시하면 그것도 그 가정은 막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도 이제 제가 책에서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인데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제 8단계가 있는데 대부분은 유아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이 문제가 있는 남편들이 있으면 그걸 추적해 보면 이 유아기 때 부모님이 충분히 케어를 못 받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 불쌍하니까 우리 사모님들은 남편을 잘 보는 거 줘야 돼요. 이 8단계가 뭐냐? 8단계는 이제 65세 이후에 노년기 후반기에 이 8단계 단계마다 2가지 흑고양이가 백고양이가 싸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서는 기회로서는 자아통합이고 위협으로서는 절망감입니다. 우리 다 노년기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조금 더 노년기가 되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말 안 들어, 돈도 없어, 자식들은 속을 썩여.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일 5명의 노인이 자살을 택한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절망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감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자아통합을 선택할 거야? 이게 후기 노년기에서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통합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자아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적 요소를 조화시켜서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얻는 그 심리적 상태, 그거를 자아통합이라고 해요. 그 반대는 절망이라는 거죠. 만족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후회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고? 절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제 노년기 그 자아통합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성공적인 노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피터 드러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자아통합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목을 20가지만 제 입장에서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20가지만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나의 상태를 여기다 답을 하면 돼요. 5점 쳤거니까 5면은 이제 좋은 거고 1이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상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70인데 80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순문항이에요. 순문항이라는 것은 좋으면 5가 되고 나쁘면 1이 되는데 역문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문항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점은 매우 그렇다, 5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5점을 체크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 회장님을 해보니까 한 90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사이언스 빌리지 실버타운에서 강의하고 그분들에게 이거를 체크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는 이제 은퇴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 90점 이상 되더라고요. 나이가 80씩 된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했고, 그래서 요거는 혹시 더 찾아보시려면 홍영방 교수라는 분이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읽고서 제가 거기서 캐치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론에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BBC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게 일단 학자들이 이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실제로 그 심리학자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해서 그 행복 프로젝트를 슬라우 행복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행복의 세 가지 요소를 즐거움, 의미, 연대로 이렇게 간추려냈어요. 즐거움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성공적인 노화에서 얘기한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뭐야? 현재의 삶에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우리 성공사님 삶을 가치 있으세요?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성공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 서회장. 네. 삶의 가치가 있으세요? 네. 하는 일 보면 클 수밖에 없어. 이분은 양주리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았으면 내가 이번 하는 활동을 다 이렇게 사진 몇 개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자, 그 다음 연대는 뭐냐면 아까 매슬로의 욕구 중에 세 가지가 뭐였죠? 세 번째가? 소속. 사회적 욕구. 네,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연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 DNA에는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DNA에는 연대를 하지 않으면 공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DNA에 물려받아서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페가 여러분들 수익 모델이 뭔 줄 아세요? 카페? 우리 수도시 많은 카페, 스타벅스 수익 모델이 뭐예요? 카페는? 커피가 수익 모델일 것 같아요? 카페의 수익 모델은 연대입니다. 연대.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 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수익 모델을 어디서 내가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핵심을 잘 알아요. 경영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소냐 리보mov스키 교수가 이제 우리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학이 옛날에는 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나 이런 걸 연구했는데 최근 한 20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돈이 안 벌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뭘 테마를 바꾸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해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긍정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냐 리보mov스키 교수가 저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유전적이 50%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행인 것은 의도적인 활동과 환경으로도 50%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리보mov스키가 제안한 12가지 행복 연습이 있어요. 근데 뭐 다 보면 아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실버타운에서 80대 되신 교수님들, 현대 교수들을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가 헌신할 목표가 없어. 돈도 있고 뭐 실버타운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뭐세요? 지금 삶의 목표가 뭐예요? UN 대역. UN 맞아요. 이런 구체적인 목표 이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5년에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청년들부터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제 한국 네트워크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대로 제일 제가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삶의 목표를 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션과 비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미션은
한마디로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유행 계획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럼 저는 그 삶의 목표가 미션이 뭘까요?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가 지금은 좋아. 근데 80 넘어서 그걸 가져야 된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잖아요. 그것만 충족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삶의 6가지 핵심 요소 중에 쉼이 있었죠. 쉼. 그래서 아까 소냐리 보험스키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행복 몰입 체험을 늘리라고 해요. 몰입 체험이 뭐야? 여러분들 뭐 하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린 거 있죠. 그 상태가 몰입의 상태입니다. 몰입의 상태를 자주 겪는 사람은 자아 실현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삶의 기쁨을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소확행이라고 해요. 네. 이 할머니 말하죠. 볼륨 좀. 다시 한번.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소확행을 즐기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 연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그게 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글을 씁니다. 집중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30분 글을 쓰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집중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했고, 이제 그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다 70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이게 오늘 우리 주제인데. 그래서 아까 리스크 5% 코스트 얘기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노화에 대한 지혜를 갖고 그리고 미래의 30년 동안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4가지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장수 리스크를 관리해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인생의 마지막 이거는 타스크입니다. 과제입니다. 과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 아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는 3가지를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선행적.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리스크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이거 늦은 거예요. 두 번째는 체계적. 어떤 리스크는 관리하고 어떤 리스크는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리스크를 관리해서 얻는 베네핏보다 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리스크를 돈을 집어넣으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리스크를 인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평가해서 그 중에 심각한 탑5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탑5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이 사이클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애텀이라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3년 동안 했는데 그 할인이 이겁니다. 리스크를 인식하고 리스크를 강도와 빈도를 평가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람 손가락이 5개니까 5개만 테이크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번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그 리스크는 없어집니다. 자, AI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출발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거 하고 있어요. 채팅. 그래서 요거 말고
생성 AI,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물리적 AI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었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AI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설명을 다 할 필요 없고, 지금 챗 GTP가 시장 점유율이 60%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전략적인 오류를 범했어요. 구글이 사실은 이게 지금 GPT에서 이 T가 트랜스포머라는 전문 용어인데 이 트랜스포머 기술을 구글이 개발했어요. 근데 구글이 저걸 개발해놓고 보니까 자기들 검색 시장이 이거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를 묻어버린 거야. 근데 오픈 AI가 들고 나와버린 거야. 구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지 지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년 후에 구글이 제패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은퇴 지식인들에게 AI가 도대체 어떻게 이 AI를 대응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학습이나 컨텐츠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5배 이상 빠르고 일을 그렇게 많이 옛날 한 달에 할 일을 지금은 뭐 며칠 안에 다 합니다.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부한 팟캐스트도 어떻게 하냐면 내 PPT를 쪼개서 AI에게 그게 이제 노트북 LM이거든요. 구글에서 만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야 이거를 팟캐스트로 만들어줘. 그럼 걔가 그냥 5분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잘라서 배포한 거를 다 모아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또 나중에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거 하나 만들려면 녹음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요약하고 녹음하고 그거를 AI가 10분 안에 다 해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매체, 글 말고, 글이나 논문 말고, 동영상이나 오디오로 재편해서 이 친구들이 액세스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AI를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하는 건 뭐냐. 그동안 제가 이제 투자론을 강의하면 요 밸류에이트 리스크라는 게 말하는 게 최고 리스크량이거든요. 그 최고 리스크량을 계산하려면 엑셀에 삼성전자 지난 5년 동안 그 주가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엑셀의 함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리스크량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야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보유하려고 그래. 그럼 95% 신뢰기간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최고 손실 가능액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딱 계산해줘. 그거를 얘가 옛날에는 강의할 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해주면 애들이 뭐 그걸 뭐하러 해요. 그랬는데 이제는 야 너 퍼플렉시티한테 그렇게 프롬프트로 물어봐. 그러면 걔가 계산해줘. 근데 확인은 너의 몫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 그냥 말로 떠들던 강의를 실제 애들이 손에 잡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AI가 가능해졌어요. 그게 VAR인 거예요. Value at Risk라고 최고 손실 가능액. 그럼 내가 삼성전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그걸 3개월 동안 보유하면 이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당신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 95% 확률로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주식 투자를 하니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거 다 말씀드렸죠. 이런 일을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비재무적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버타운의 메인 서비스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실버타운 저는 박준호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버타운의 메인 서비스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러졌어요.
그 실버타운에는 24시간 그 비상 상황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으면, 혈압으로 쓰러졌으면 병원에 운송하는 그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 실버타운에서는 바로 10분 안에 운송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실버타운의 수익 모델이에요. 우리가 실버타운의 수익 모델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실버타운을 만들려면 이런 수익 모델이 실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는 우리 한번 청력 여기서 얘기했죠. 치매에는 청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들리면 그 다음에 뇌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치매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머니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 내가 재산이 있는데 내가 치매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잠겨있는 돈이 우리나라에 얼마라고요? 154조. 일본은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였어요. 이 치매머니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도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거는 우리 하이패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 모두도 했겠지만 안 한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으면 그 내용이 뭔지, 뭘 유의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문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그래서 내가 연명치료가 안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한림대 교수인데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 당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해도 응급실에 실려오면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왜? 응급실에서 나를 첫 대면하는 의사는 내 주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유효하려면 전문의 두 사람이 이 사람은 죽음의 과정에 있다라고 판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치의가 있습니까?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가 가장 좋은 건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의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소리 꺼주세요. 여기에 저기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의사는 나의 주치의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계속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 거기는 일반 병원하고 달라요. 영리병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 시간도 길고, 그 사람은 나를 환자로 대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주인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 환자 이거 10년 동안 내가 봤어요. 이 사람하고 죽음의 과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의사 한 명이 오케이 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평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돌아가시게. 왜냐면 집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팔로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벌써 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장수 리스크의 재무적인 관점인데요. 재무적인 관점은 이제 금융 제론톨로지, 파이낸셜 제론톨로지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됐고, 이제 한국에는 아직 그 파이낸셜 제론톨로지에 대한 그 백과사전이 없어서 제가 그걸 집필하고 있는데,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AI 도움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산수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산수명은 뭐냐? 내 돈이 언제까지 마르지 않고 살아있을까? 이게 자산수명입니다. 근데 나의 기대수명하고 자산수명하고 비교해서 자산수명이 짧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노화를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첫째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0년을 계산해야 됩니다. 5, 6년 계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극단적인 시나리오, 아까 내가 얘기했죠. 55% 이하의 가능성. 그게 이제 인구구조, 경제위기, 그로 인한 공공정책 변경,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슈, 이런 것이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퇴 자산을
어떻게 시장, 신용, 금리,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노년학이라는 게 그 제론톨로지컬 파이낸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는 뭐냐면 생명 수명과 자산 수명의 차이를 줄이고 노년기의 금융 능력과 자산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와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학문, 정말 중요한 학문이죠. 이게 이제 금융 노년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따라서 금융 행동이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노년층의 자산 관리, 그 다음에 노년층이 금융 문해력, 리터러시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그거, 그 다음 노후 자금 인출 계획, 금융 사기 예방, 이 노인들이 사기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을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금융상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게 다 금융노년학에서 연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오래 사는 것.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수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도 요즘 매달 한 500만 원 캐시인 들어오거든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 눈에는 보여요. 그게 뭐냐? 인구 구조가 변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크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미래예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10년마다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는 특이한 북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인구 구조 연금 납부할 사람이 72%에서 52%로 줄어들어요. 지금 6명이 1명의 연금을 감당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뭐야? 2명이 1명을 감당해요.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우리 사학연금 받고 계신 교수님들 분명히 줄어듭니다. 미리미리 대응하세요. 자, 노인 부양료가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는 이렇게 요 폭에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65세 이상과 20세에서 64세 비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어떡하겠어요, 이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는 지난 과거를 보면 거의 10년마다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1997년에 처음으로 위기를 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 세계를 놓고 보면 10년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반복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죠.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같은 연금 받아도, 같은 연금 400만 원 받아도 물가가 올라가면 200만 원 납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래? 실물 자산을 꼭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자산 중에 실물 자산이 뭘까요? 부동산. 또 실물 자산이 뭘까요? 금반지. 금반지. 또 거기까지는 50점. 주식이 실물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주식은 실물 자산입니다. 회사 가치를 쪼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자, 이건 뭐냐? 제가 2016년 그리스 여행할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멀쩡한 노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세 약사로 자살한 은퇴자가 산 티그만 광장이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이에요. 거기에서 아침에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시간에 거기서 본청으로 공제 자살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의 연금이 44%가 삭감됐습니다. 2012년에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스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 관광 자원도 어마어마하고 선박 세계 1위가 어디 줄 아세요? 그리스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이에요. 이 볼라툴이라고 그 EBS에서 만든 것 중에 제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내용은 뭐냐? 그 이제 딸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잘 살았대요. 은퇴자로 그냥 이게 약사니까 하이 그 인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도 많이 뽑고 잘 살아가지고 연금 받아가지고 뭐 편안히 잘 살았어요. 근데 2012년에 그리스 정부가 그 유럽 중앙은행이 지원을 받으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너희들 사회보장 축소해라고 명령을 했어요. 안 하면 돈 안 줘. 그래가지고 낮은 사람부터 연금이 높은 사람까지 연금을 삭감했는데 이 사람은 43%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약도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로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삶을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뭐예요? 교수님? 베를린 장법. 독일 통일을 저는 독일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뱅커였기 때문에 독일 통일 과정을 쫙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 통일 당시에 금리가 5배가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가 뛰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죠? 폭락하죠. 금리가 뛰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폭락하죠. 우리 자산이 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물 자산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다 처벌해버리면 이제 완전 노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 이게 자산 관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 그거를 실질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0보다 크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내가 이번에 수익률이 5% 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가가 6% 올랐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물가 상승, 피간호비의 병원비, 간병비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야 되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순자산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순자산표 저는 재무관리, 재무설계 강의할 때 반드시 작성하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순자산표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실물자산, 요건 실물자산 그리고 요거는 무위험자산, 위험자산, 위험자산 위험자산, 위험자산 자 여기에 제가 연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연금이 위험자산입니까? 무위험자산입니까? 위험자산. 데피니티브하게 연금은 위험자산입니다. 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연금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식인데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직접 금융은 내가 리스크를 지는 겁니다. 회사채나 주식은 직접 금융입니다. 간접 금융은 예금입니다. 또는 채권입니다. 채권 중에서도 펀드에 들어있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양증권에서 전화 오니까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CMA 구자에는 저기 금리가 2%인데 그 우리 계열사의 기업업이나 그 다음에 회사채를 사면 7% 줍니다. 이러니까 그거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있었어요? 또 하세요. 그럼 전화를 녹음해놓고 그걸 딱 옮긴 겁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쫙 부도가 났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무려 5만 명이 5조의 재산을 털렸습니다. 자, 이거는 금융상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물가상승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400만 원이라면 3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3%의 물가상승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근데 이거는 3% 물가상승을 지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한 3% 되는데 훨씬 높습니다. 시장 보는 사람들은 체감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치매머리인데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재산이 있는데 내가 치매 상태야. 그러면 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지는데 이게 무려 지금 154조 원인데 앞으로 25년 지나면 이게 488조 원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입니다. 왜? 돈이 그냥 묻혀 있는 거잖아요. 죽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없이 맞는 치매는 치매머리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의 얘기예요. 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병원비 지불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치매 부모님 예금 인출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거기에 대한 건데 요거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장수 사회의 문제는 개인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다섯 파트너가 힘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각자 개인, 그리고 의료사업과 같은 지역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으로 그러니까 이 공유의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슈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보정비의 단위당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독립적인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 요양 등급 인정 추세인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제 등급 잘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왜?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장기 요양 등급의 적자가 총 14조 4천억 중에 4조 4천억이 적자입니다. 2년 전에 벌써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노인은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냐?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왜? 90세가 되면 줍니다. 왜? 이 사람이 받아봐야 얼마를 받겠어요? 기간이 짧으니까 90세가 되면 줍니다. 안 주던 사람도 90세가 되면 줍니다. 우리 이사장 어머님이 지금 95세인데 2년 전인가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안 받다, 못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도생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은 술 줄이고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의료사 공동체에서 하는 그 활동 열심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CCRC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연속 체계형 주거 시설입니다. 이건 뭐냐? 실버타운에서는 자립 주거가 가능한 사람만 실버타운 입주가 가능해요. 그 다음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그것은 여기 너싱홈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시스티드 리빙, 그 다음에 치매 질환자 대상 메모리 케어 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한 커뮤니티 안에 이 4개의 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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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100세까지 자립 주거를 하면 제가 돈을 한번 따져봤어요. 20억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9988 234 하면 20억 버는 거예요. 나라의 부담을 20억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오늘 강연과 관련돼서 잘라서 만들어 놓은 제 유튜브 계정에 쫙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잘라놨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 강의할 때마다 보여주는 그림인데, 뭉크의 절규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그림이 두 번 도난당한 적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의 그림이 도난당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도난당합니다. 이건 뭐야? 5% 이하의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살아갈 30년 동안 이렇게 절규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한 비재무 리스크, 재무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북한강에서 말 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9월달 두마토 두물머리 모임 김용구 교수의 장수 리스크 주제로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 굉장히 날씨도 비도 오고 그러는데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주제 토론과 함께 토마토 두물머리 모임이 우리 시니어들이 우리 사회에 지혜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